여름이면 누구나 찾는 빙수, 카페마다 줄을 서고 SNS에는 빙수 사진이 넘쳐납니다. 팥빙수, 과일빙수, 눈꽃빙수까지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빙수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빙수를 현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장고가 생기면서 얼음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됐고 그때부터 빙수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수백 년 전 조선에도 빙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왕실에서 즐기던 최고급 디저트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빙수의 뿌리는 조선 왕실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긴 역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냉장고도 제빙기도 없던 조선시대, 어떻게 여름에 얼음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빙고였습니다. 빙고는 얼음을 보관하는 창고로 조선 왕실이 직접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빙고는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조선 왕실 최고의 여름 자원 저장소였습니다. 빙고가 없으면 왕실의 여름 디저트도 왕실 의례도 귀한 손님에 대한 예우도 모두 불가능했습니다. 그만큼 빙고는 조선 왕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었습니다. 빙고의 역사는 조선 건국 초기부터 시작됩니다. 태조 이성계가 한양에 도읍을 정한 직후부터 빙고를 설치하고 운영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초기부터 한양에는 동빙고와 서빙고라는 두 개의 빙고가 운영됐습니다. 동빙고는 왕실 제사와 의례에 쓰는 얼음을 전담했습니다. 제사에 올리는 제물을 신선하게 보관하는데 얼음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서빙고는 왕실과 고위 관료들에게 나누어줄 얼음을 보관했습니다. 여름철 왕이 신하들에게 얼음을 하사할 때 서빙고의 얼음이 사용됐습니다. 오늘날 서울 서빙고동이라는 지명이 바로 이 서빙고에서 유래했습니다. 지금도 그 이름이 남아있다는 것이 조선시대 빙고가 얼마나 중요한 시설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빙고의 구조도 매우 정교하게 설계됐습니다. 상속 깊이 파서 만든 반지하 구조로 외부 온도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벽은 두껍게 돌과 흙으로 쌓았고 지붕은 햇빛을 차단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바닥에는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배수 시설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생기는 물이 빙고 안에 고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이 고이면 남은 얼음도 더 빨리 녹기 때문에 배수 시설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겨울에 채취한 얼음이 한여름까지도 녹지 않고 보관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관리된 빙고에서는 가을까지도 얼음이 남아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빙고 안의 온도는 여름에도 매우 낮게 유지됐습니다. 오늘날의 냉장고와 비교하면 성능이 떨어지지만 당시 기술로는 최고의 냉감각 시설이었습니다. 이제 얼음을 어떻게 채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음력 11월에서 1월 사이 한강이 단단하게 얼어붙기를 기다렸습니다. 얼음 두께가 충분히 두꺼워지면 관리들이 군인과 인부들을 대규모로 동원해 얼음을 잔환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얼음 채취 작업에는 많게는 수천 명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이 작업은 국가 행사 수준의 대규모 작업이었습니다. 얼음을 자르는 데는 특수 제작된 쇠 도구가 사용됐습니다. 잘라낸 얼음은 일정한 크기의 덩어리로 나뉘어졌습니다. 보통 한 덩어리의 크기는 성인 남성이 혼자 들기 어려울 정도로 컸습니다. 그런 다음 두꺼운 짚과 솔잎으로 겹겹이 싸서 빙고 안에 켜켜이 쌓았습니다. 짚과 솔잎이 단열재의 역할을 해서 여름까지 얼음이 완전히 녹지 않도록 막아주었습니다. 얼음을 빙고까지 운반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얼음 덩어리를 한강에서 빙고까지 옮기기 위해 수레와 소가 동원됐습니다. 겨울 추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작업은 인부들에게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얼음 채취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강위에서 두꺼운 얼음을 자르다가 균열이 생겨 인부들이 위험에 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선 왕실의 여름 디저트 하나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빙고 관리는 국가가 직접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전담 관리가 배치됐고 얼음의 입출고를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실록에는 빙고 관리를 소홀히 해서 여름에 얼음이 부족해진 관리가 처벌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얼음 하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처벌 사유가 될 만큼 왕실에서 얼음은 그만큼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반대로 빙고를 잘 관리해 해서 여름에도 얼음이 넉넉했던 해에는 관리가 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왕실에서 이 귀한 얼음을 어떻게 먹었을까요? 단순히 얼음 조각을 그대로 입에 넣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얼음을 곱게 갈거나 깎아서 꿀이나 과일즙을 뿌려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빙과의 원형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빙과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오미자와채였습니다. 오미자는 5가지 맛이 나는 열매로 단맛, 신맛, 쓴맛, 짠
짠맛, 매운맛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잘게 간 얼음 위에 오미자즙을 뿌리고 여기에 꿀을 더하면 조선왕실 최고의 여름 디저트가 완성됐습니다. 오미자 화채는 맛뿐만 아니라 색깔도 아름다웠습니다. 오미자즙의 붉은 빛이 흰 얼음 위에 퍼지면 보는 것만으로도 더위가 식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오미자 화채 외에도 다양한 빙과가 있었습니다. 즙을 뿌린 빙과는 달콤하고 시원한 맛으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유자즙을 뿌린 빙과는 새콤한 향이 더해져 여름철 입맛을 돋우는 데 좋았습니다. 꿀물을 뿌려 먹는 빙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인기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궁궐한 내의원에서는 약재를 넣은 빙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더위로 인한 기력 저하를 막기 위해 인삼이나 오미자 같은 약재를 함께 넣은 것이었습니다. 맛있는 디저트이면서 동시에 건강을 챙기는 기능성 식품이었던 셈입니다. 빙과를 만드는 일은 주로 궁궐한 소주방 나인들이 담당했습니다. 얼음을 곱게 가는 도구부터 과일즙을 내는 방법까지 오랜 경험으로 쌓아온 조리법이 있었습니다. 왕의 입맛에 맞는 빙과를 만들기 위해 나인들은 과일즙의 농도와 꿀의 양을 세심하게 조절했습니다. 실록에는 여름철 왕의 수라상에 빙과가 빠지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더위가 극심한 날에는 신하들에게도 얼음을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왕이 더위에 지친 신하들을 위해 빙고에서 얼음을 꺼내 나누어 주는 것은 왕의 덕을 보여주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실록에는 신하들이 왕에게서 얼음을 하사받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얼음은 단순한 디저트 재료가 아니라 왕과 신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정치적 의미도 담고 있었습니다. 병이 든 고위 관료에게 왕이 얼음을 하사하는 것은 최고의 예우 중 하나였습니다. 얼음 한 덩이가 왕의 총애를 상징하는 시대였습니다. 세종대왕은 특히 신하들에게 얼음을 자주 나누어 준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록에는 세종이 더운 여름날 경연에 참석한 신하들에게 얼음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학문을 좋아했던 세종이 공부에 지친 신하들을 위해 얼음으로 보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음은 왕실과 관료들만 즐길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얼음은 매우 귀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왕실과 고위 관료들에게만 허용됐습니다. 일반 백성이 얼음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법으로 제한됐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커지면서 민간에서 얼음을 채취하고 판매하는 상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겨울에 직접 강에서 얼음을 채취해서 땅속 깊이 보관했다가 여름에 판매했습니다. 민간 빙고는 왕실 빙고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운영 방식은 비슷했습니다. 실록과 각종 문헌에는 여름철 한양 거리에서 얼음을 파는 상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음 장수들은 이른 아침부터 거리를 돌아다니며 얼음을 팔았습니다. 당시 얼음 한 조각의 가격은 쌀 한 대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서민들에게는 쉽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한여름 극심한 더위를 식히기 위해 특별한 날 사먹는 사치품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한 상인이나 양반들은 얼음을 사서 집에서 과일즙이나 꿀을 뿌려 즐겼습니다. 서민들은 얼음 장수에게 돈을 내고 얼음 한 조각을 사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여름날이었습니다. 왕실의 특권이었던 빙과가 조선 후기에는 서서히 백성들에게도 퍼져나간 것입니다. 얼음 장수가 거리에서 얼음을 팔고 사람들이 그 얼음에 꿀을 뿌려 먹는 풍경, 수백 년 전 조선의 여름거리에서도 지금과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빙과는 개항 이후 더욱 다양하게 발전합니다. 외국 문화가 들어오면서 파치나 과일을 올린 빙수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팥빙수의 원형이 바로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조선의 오미자 화채가 현대의 팥빙수로 이어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빙수는 더욱 대중화됐습니다. 거리 곳곳에 빙수 가게가 생겨났고 팥과 떡을 올린 빙수가 서민들의 여름 간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빙수는 계속 발전했습니다. 팥빙수에서 시작해서 과일빙수, 눈꽃빙수, 카페빙수로 이어지는 긴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름마다 찾는 빙수는 이 긴 역사의 끝에 있습니다. 조선 왕실의 빙고에서 시작된 얼음 문화가 수백 년의 시간을 거쳐 오늘날의 빙수로 이어진 것입니다. 겨울 한강에서 수천 명이 잘라낸 얼음 한 덩이, 그 위에 오미자즙을 뿌려 마시던 왕의 여름 디저트가 지금 우리의 여름을 시원하게 만드는 빙수 한 그릇으로 이어졌습니다. 왕실에서만 즐기던 귀한 디저트가 이제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여름의 대표 음식이 됐습니다. 조선 왕이 즐기던 그 시원함, 지금 우리도 여름마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빙수 한 그릇 어떠세요? 조선 왕실의 여름을 한 입에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